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광화문 1번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책을 제안해 주셨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토론하고 또 고민하면서 또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편한 자리를 준비했는데요. 국민 인수위원 여러분이 직접 각 부처 장관들, 수석들 그리고 대통령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면서 약속을 또 가져보는 시간, 제안을 해보고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인수위의 마음으로 함께 해왔던 지난 100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부에게 꽃길을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이셨다면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꽃길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과 소통을 해왔던 광화문 1번가, 국민 마이크, 열린 포럼, 대통령의 서재 같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소통을 해왔습니다. 네. 그중에서 국민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판 신문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국 각지를 돌면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왔고요. 열린 포럼은 미래 세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직장맘이다 보니 그런 그렇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눠서요. 아줌마 수다도 좀 오랫동안 떨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꼭 이 책을 읽고 국정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책을 추천해 주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서재라고 해서 많은 책 추천을 받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은 내가 만들겠다라는 어떤 열망을 느낄 수 있었던 지난 100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사실 당연한 것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굉장히 참신하게 다가왔던 것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제가 청와대 영비관에 들어와 있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참신합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국민 여러분 또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 수석들 둘러싸여 있는데 뭔가 제가 지금 MC를 보는 게 아니라 네.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조금 어색하네요.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신기하신가요? 저는 그 100일 동안 지켜봤던 분 중에 가장 안쓰러웠던 분이 임종석 비서실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매일 보잖아요. 여민관 근처에서 참 놀랍습니다. 체력에 일단 놀라고요. 그리고 네. 매번 그렇게 한박 웃음을 띠고 계셔서 밑에서 일하는 저희들로서는 웃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드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100일 동안 점점 나이 들어가신다는 댓글을 봤거든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경무에 좀 시달리셨나요? 뭐 아무래도 여기 일이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은 두려운 마음 또 즐거운 마음 반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하루 언제이셨어요? 저도 사실은 5.18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네. 그건 이미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라고. 네. 저는 좀 다른 날 하루를 말씀드리면 이번 8.15였습니다. 대통령 경축사 들으셨을 텐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이번에 대통령이 얘기하신 보훈 내용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 오셨던 것을 네. 이번에 이제 실천에 옮긴 것이고요. 참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되찾고 지키고 또 대한민국 정부 부름에 기꺼이 응답했던 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픔은 치료하고 생존에 계실 때 명예롭게 지원해드리고 마지막 한 분까지 이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네. 보훈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삼고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이다. 뭐 이런 대통령의 철학이 들어있는데 그날 오랫동안 다듬어온 정책이라 들으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네. 많은 독립운동가 그 후손들 또 유공자 본인들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훨씬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은 사실 죄송합니다. 네.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네. 한 독립유공자는 생존해 계신 분이 안타깝게도 58분밖에 안 계시고요. 이번에 이제 보훈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시는 참전 유공자는 약 23만 명 정도. 그래서 네. 그래서 통합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따뜻하게 맞이했어야 할 분들을 이제서야 모셨다는 점에 있어서 저도 참 기억이 많이 남는데 또 다른 분들께도 질문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누가 또 궁금하신가요? 저는 강경화 장관 참 뵙고 싶었는데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
안경도 그렇고 백발도 그렇고 그 미소 카리스마도 그렇고 네. 문재인 대통령 여동생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혹시 그 댓글 보셨습니까? 네, 영광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컵라면 드시던 모습이 화제가 돼서 네. 장관님의 어떤 건강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좀 댓글로 봤습니다. 네. 평소에 혹시 몸 관리,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일이 바쁘지만 늘 감사하고 겸손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게 비법인 것 같고요. 네. 가끔 수영합니다. 아, 수영을. 수영. 어디서 하시나요? 예, 아니, 피해 가려고. 그 시간과 장소를 피하시려고요? 그렇죠. 비교되잖아요. 긴장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그 100일 동안 참 많은 정책들을 내왔거든요. 그렇죠. 이분 참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저명한 학자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장하성 정책실장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왜 저명한 학자 하면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뭐 어떤 이런 것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재 개그의 대명사이시거든요. 같은 말 아닌가요, 그거?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교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 어려운 문제, 국가의 어려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회의를 자주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재 개그를 좀 했는데 그게 잘 통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이분이 왜 이래? 거의 그런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 개그를 기다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네. 개그 짜시느라 또 시간을 많이 그렇군요. 할애하시겠어요. 근데 그동안 정책들이 참 많이 있고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이 없겠지만 가장 심혈을 많이 기울인 정책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정책이 있었는데요. 항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그리고 국민들이 그동안 고통받아왔던 문제를 덜어내는 정책이 뭘까 하는 건데요. 가장 잠 못 이루게 했던 것이 부동산 대책입니다. 네. 며칠 전 대통령께서 이 기자회견에서 정말 이 부동산은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주머니에 남아있는 정책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도 매일 대통령님 주머니 채워드리려고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아재 개그군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안에서 아주 딱딱하고 지루한 얘기들만 할 것 같다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런 말 한마디 혹은 서로를 위한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다시금 머리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희생정신이죠. 네. 자, 청와대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네.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대한민국 대한국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 인수위원들이 묻고 관계부처 장관 또는 수석들이 답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국민 인수위원회 소통위원으로 애써주신 홍서윤님의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홍서윤입니다. 저는 국민소통위원으로 활동하고 또 장애인 여행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곳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살기 어렵고 또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장애가 있건 장애가 없건 또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행정이나 서비스나 건축이나 교통이나 모든 면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이 살 수 있고 또 장애인이 기준이 되고 나아가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누구에게 않습니다. 들어야 좋을까요? 네. 자, 어떤 장관님? 제가 우리 사회수석님께서. 청와대 사회수석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홍서연 선생님은 휠체어를 타고 유럽 여행을 하신 걸로 압니다. 심지어 행글라이더까지 타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질문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휠체어를 타고 서울에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불편한 구석이 너무나 많을 거고
그거는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뭐 설명서라든가 여러 가지 다 그럴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97년부터 관련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공약을 했습니다. 또 국정과제도 넣었습니다. 반드시 정부가 마치기 전까지, 이 정부가 마치기 전까지는 체감할 만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또 준비를 하고 나오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하지만 빨리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소통위원으로 애써주신 서천석 님이 제안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 소통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천석입니다. 저는 좀 오늘 약간 무거운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이고 1년에 14,000명의 생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 자살하면 그 자체로도 무겁고 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인 것이 지난 10년간 70만 명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목숨을 잃은 분들은 자기 삶을 제대로 이끌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죄책감과 또 주변의 시각 때문에 또 다른 굉장히 위험한 자살 예비자로 계시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라는 건 사실 가장 고통받는 사람의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이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이 불명예는 빨리 벗어나야 할 텐데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남은 가족들에게 대한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말을 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시네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서천석 선생님께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국가의 정책이 있느냐 하셨는데, 예,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정책이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서 자살 예방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자살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 보고서를 보면 자살을 하고 남은 유가족들이 아주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에 쌓이고 많은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적 어려움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든지 주급이라든지 의료비를 이 제도를 통해서 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240개 정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전문 상담가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을 해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살 유가족들의 어떤 카페를 연결해 드린다거나 동호인 모임들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만남을 통해서 많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향후 5년에 걸쳐서 약 1,455명의 전문 상담가를 더 확충을 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제도의 시작과 도움의 시작은 여러분께서 가까운 동사무소나 복지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혹시 찾아가 힘드시면은 복지콜센터 129로 전화 주시면 언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24시간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유가족들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항상 터놓고 여러 사람과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가 함께 도와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앞으로는 살아내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살고 싶은 세상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대답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국민인수위원 박솔지 님이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신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솔지라고 합니다. 저는 강경화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에서 제 친구가 실종되었습니다.
90여일이 지난 지금도 현재 경찰의 수사는 소극적이고 영사관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의 파견을 논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영사 콜센터가 있지만 위급사항 시 연락할 경우 당사자가 경찰에 연락하여 해결하라는 답변이 돌아오거나 야간에는 그마저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에서든 국가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고 해외 실종이나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처리를 위한 원스톱 프로세스의 구축을 제안합니다. 안팎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강 장관님. 네, 박솔지 양 그 질문 감사합니다. 친구분께서 라오스 여행 중에 실종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가뜩이나 저도 같은 연령의 딸을 둔 엄마로서는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네. 그 실종 신고를 친구분이 묵었던 호텔 측으로부터 받았는데요. 그 직후 저희는 라오스 당국으로에게 그 적극적인 수사를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에 대한 영사 조력에 또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 조사관도 파견하는 제안을 라오스 측에 했습니다만 라오스 당국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지 수사 당국에 맡겨달라 하는 답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조사한다 하는 이런 주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2200만 우리 국민이 매년 해외여행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실종 사건이 한 50건 그리고 이를 포함해서 매일 그 다양한 사건 사고가 한 40건 매일 접수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365일 24시간 영사 콜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건 사고를 접수하고 있고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런 신고를 접수한 것을 넘어서 여기에 대한 그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 안전 지킴이 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솔지 양께서 제안하신 원스톱 프로세스와 같은 구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사실 해외 여행을 하거나 해외 나가보신 분들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막막하고 허탈함을 그렇죠. 느꼈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발전들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곳 어디서든 언제 어디라도 늘 달려가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처 장관들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배성재 씨가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답답함이 풀릴 것 같은가요? 답답함이 풀리는 걸 넘어서 너무 좀 생소한 장면이라 저는 그래요? 좀 당황스럽네요. 지금 시선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질문이 나오고 어디서 답변이 나올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국민과의 소통 자리가 오늘 처음 있는 것인데 앞으로 좀 자주 벌어지면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익숙해지시고 좀 더 나라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돼야 할 텐데 일단은 오늘 오신 분들 남녀노소 그리고 연령층 가리지 않고 참 다양하게 모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어린이 국민인수위원을 모셨거든요. 네. 어떤 정책 제안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디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온수초등학교 3학년 황찬우입니다. 네. 찬우 군. 어떤 분에게 질문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도종환 장관님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 그래요. 어떤 제안인가요? 콕 찍어서. 저는 역사 공부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3학년 황찬우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역사 유물이 발견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역사 유물은 역사를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유물이냐 건물이냐. 전 유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 유물이 발견된 곳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서 역사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황찬호 군이 네. 업무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네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냥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만 기다리고요. 왜냐하면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들은 제안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또 분야도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또 MC 메타께서 직접 자리해 주셨거든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MC 메타입니다. 저도 콕 집어서 도종환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힙합 음악을 하고 있는 음악인인데, 이 음악으로 참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음악 창작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정부에서 노력을 그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음원 수익에 관련된 이 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음원 수익 구조가 대한민국에서 너무 좀 불공정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음악인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어떤 제기를 했었지만 문제점에 대한 생각들을 여전히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은 여전히 이런 불공정한 이 음악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또 어떠한 개선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문체부 장관 도종환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인 찬우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찬우가 얘기한 대로 역사 유물이 발견되면 그 중요도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그 주변 지역을 보존해야 할 것은 또 보존하고 그래서 세계인들이 찾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겠다는 대답을 먼저 하겠고요. 찬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고분군이랄지 또 공룡 발자국이랄지 이런 게 역사유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을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길이길이 남길 수 있는 유산으로 그렇게 보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좋은 질문 해준 초등학교 3학년 찬우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음악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그 말씀에 절절하게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음악이 세계인들이 듣는 음악이 되도록 그렇게 K-팝 또 한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신 분이 음악인 예술인들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들은 살기 어려운 분들이 더 많지요. 지금 음악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매출액의 60% 정도가 창작자에게 가는데요. 그중에 작사, 작곡 한 분에게는 10%, 그 60%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10% 그리고 또 노래한 분들에게는 6% 정도밖에 안 갑니다. 회당 4.2원입니다. 그 4.2원에 10%나 6%가 가는 겁니다. 배분율 높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음악 저작권의 적용 범위, 공간을 좀 더 넓힐 생각입니다. 그래서 헬스클럽이라든가 체력단련장 또 50제곱미터 이상의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호프집 이런 데도 최소한의 저작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연장, 음악 공연장이나 연극 공연장 이런 데 찾아가시는 분 또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의 소득공제 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술노동의 특성을 인정한 고용보험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예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트리밍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을 아주 쉽게 편하게 듣고 있긴 합니다만 1차 창작자에게 얼마가 돌아가느냐를 많이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정책을 통해서 그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께서 편안한 삶을 유지하셔야 저희들도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향유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찬우 군의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니께서 더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배성재 씨도 어렸을 때
때 저렇게 똘망똘망하게 질문도 잘하고 그랬나요? 딱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딱 저 딱인가요? 정도였습니다. 딱? 그러다 아. 보니까 아나운서가 됐고요. 그래요. 그럼 예. 오늘도 얼마나 그 적재적소에 딱 맞는 질문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뭐 정책이나 제안 하나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광화문 1번가에 관심이 많아서 네.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딱 필요했던 것을 중복해서 제안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로운 네. 게 아니라 이미 누가 하셨군요. 예. 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중복돼서 제안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그 질문을 멀리 해외에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국민인수위원 유지혜 님이 아일랜드에서 영상으로 보내주셨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살고 있는 유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외국에 살면서 한국 인터넷 웹사이트가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은행 업무를 볼 때나 한국 쇼핑몰을 이용할 때, 그리고 심지어 정부 관련 공공기관 등의 웹사이트조차 접속을 하려면 수많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본인 인증 절차마저 아이핀이나 제 명의로 낸 신용카드 또는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수많은 액티브엑스를 설치하게 하여 꼭 필요한 업무에 차질을 주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웹사이트 보안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이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갈수록 그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용하시는 분도 많다 보니 여기에 대한 제안도 물론 많았습니다. 네. 답변을 누구에게 들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예. 우리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님께.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님도 불편하신 요 제안 하시려고 하셨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스트레스가 네. 너무 심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러나 이 액티브엑스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또 전임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불편한 것이지만 이것이 보안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다들 견뎌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보안에 더 노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그렇죠. 네.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면 이게 기술이 표준화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인데 그러면 없애는 것도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술 표준화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곳에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한 번에 걷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는 속도와 방법,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이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 보안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브엑스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저희 보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정책과 함께 할 때 잘 이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제안이 실제로 실현되고 잘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들을 전문가나 개발자 그리고 관련 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만들어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인터넷을 할 때마다, 모바일을 이용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네. 자,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감사드리고요. 이번엔 네. 국민인수위원 최혁재 님이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위례신도시에 살고 있는 최혁재입니다. 행안부 김부겸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반경 1.5km 정도의 신도시인데요. 이곳을 하남, 성남, 송파 3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송파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119에 신고를 하면 1.5km 떨어진 성남에서 출동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훨씬 빠를 텐데 오히려 거리가 훨씬 먼 송파에서 정체구역을 지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각 지자체마다 위례신도시 안에 도서관이나 치안센터 등의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각 지자체 이런 시설들이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행정구역을 이유로 중복되는 시설로 인한 예산 낭비가 아닌 실제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만들고 지역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 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살 수 없는 도시, 집 앞에 학교를 보낼 수 없는 도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협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장관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입니다. 지금 전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참 많이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위례 신도시 입주는 다 끝났나요? 어떻습니까? 진행 중이죠. 위례 신도시뿐 아니라 충남도청 이전 지역, 또 경북도청 이전 지역 혹은 혁신도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대로 소방이라든가 이 경찰은 우선 응원제도라는 게 있어서 가까운 데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례 신도시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점검을 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이 불일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아까 도서관 예를 들으셨습니다만은 요 세 도시가 협력만 하면 얼마든지 조금 좋은 도서관을 하나 지을 수 있을 텐데 각자 좀 많은 도서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도 수거를 안 해가더란 말이죠. 이런 문제들은 지금은 지자체 간에 협력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저희들이 좀 해달라고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협력이 아니라 지자체 간에 구체적으로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의무감을 크게 하는 서로 협상이라고 하긴 못합니다만 그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간에 의무를 나누어지는 그런 어떤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학교 문제는요. 지금은 이제 그 행정 단위하고 그 교육구청 단위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교육지원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각 교육장님들이 합의를 하셔서 거기를 공동학군으로 선언하시면 우리 아이들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곳곳에서는 아직까지 뭐 정말 정부로 노력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긴장하고 노력해서 국민들 마음에 닿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장관의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각 부처의 장관들 또 수석들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이젠 앞으로는 계속 국민 여러분이 어떤 제안을 하시는지 지켜보면서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수 제안들 그 가운데 몇 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베스트 2 두 가지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투톱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질문들은요,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더욱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목소리 듣고 싶으시죠? 예, 국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광화문 1번가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방문자 수가 100만 명 넘었고요. 9만 명이 국민 인수위원으로 참여해서 정책 제안을 18만 건 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국민들께서 열심히 정책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제안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제안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보고 드리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먼저 우리 장관들 그리고 또 수석들이 보고들을 들었을 텐데 괜찮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1번가에 직접 또 정책을 제안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걸 해주셨는지요? 그 정책을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정말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연해 있었던 불공정 사례들을 국민들로부터 신고받는 창구를 광화문 1번가에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광화문 1번가에서 불공정 사례를 접수하는 신고받는 특별기관을 설정을 했는데 거기도 많은 분들이 불공정 사례들을 신고를 해주셨고요. 그 신고한 사항들 가운데 바로 해결이 가능한 그런 사항들은 정부 부처에다 넘겨서 해결하도록 했고, 제도 개선이나 정책에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미 발표한 정책 속에 반영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만드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억울한 국민이 없는 나라, 그리고 모두가 좀 웃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모두 다 바라실 텐데요. 오늘 각 부처에서 오신 장관 또 수석님들께서 질문에 성심껏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오셨으니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꼭 답변을 직접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질문들을 저희가 직접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은 영원할 순 없지만 좋은 제도는 영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실패의 사회적 비용이 더 작아서 재밌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관심이 많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제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달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7월달 현재의 일자리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7월하고 비교하면 올해 7월에 우리 고용률이 0.5% 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도 31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과 취업자 수만 보면 최근 한 20년 동안에 지금 사상 최고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작년 7월보다 더 늘었고, 또 청년 취업자 수는 오히려 2만 명이 줄어서 청년 실업률이 0.1%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고용은 늘었지만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고,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일자리 만드는데 국민 세금을 쓴다는 게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세금 더 많이 내고 또 소비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길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면 당장은 일자리가 늘겠지만 두고두고 세금의 부담이 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 추세를 보면 지금 청년 취업층 인구가 지금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식 세대가 지금 청년 취업 연령층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추세가 2022년까지는 계속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 명이 줄어들 정도로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모두 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죠. 그럼 그 이후에는 청년 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그런 사회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 인구 분포 변화를 우리가 몇 년 늦게 뒤따르고 있는데 일본이 근래 몇 년 동안 우리보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가 더 심각했다가 올해에는 완전히 역전돼서 오히려 사상 유례없는 청년 취업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 몇 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취임 이후에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일자리였다고 들었는데 국민 제안이 그만큼 또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왔던 제안은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 딸이 전부 아이가 하나씩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제가 한 명 더 낳지 그러냐 이러면 둘 다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뭐 아예 아이 하나 갖는 것도 엄두가 안 난다라는 분들이 많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듭니다.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또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많은 대책들을 이미 앞에서 장관님들이나 수석들이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믿고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역시 근본적인 해법은 지금 아이를 기르는 것이 엄마의 부담으로만 되어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끔 뭐 하겠다라는 정책들도 말씀하셨을 텐데 근원적으로는 노동 시간을 연장 노동을 포함해서 주 52시간제 이것을 빨리 확립하고 또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해서 일하는 부모, 아빠,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가족 생각이 나고요. 또 그러다 보니 더더욱 옆자리가 조금 허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희 둘이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고 허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그 객석에 보이셨거든요. 네네. 네. 김정숙 여사님이 몰래 지금 와 계신데 앞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그래 볼까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에는 인이와 쑥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벌써 100일이 됐다고 그러네요. 저는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애써주신 청와대 직원 여러분들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여사님 하면 유쾌하고 친절한 정숙 씨 이런 단어 참 많이 떠올리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100일간의 모습들을 키워드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거죠? 함께입니다. 네, 어떤 자. 모습이 나올까요? 함께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예. 수해복구 현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뭐 잘 어울리시네요 일단. 네. 어떤 중대장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부대장처럼 보이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날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날 하여튼 갑작스럽게 수해가 크게 났기 때문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장님께서 특별히 이 동에 그러니까 구민들이죠. 그분들의 이제 가재 도구를 먼저 살피시느라고 며칠 동안 자신의 집은 내팽겨쳐 두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갔는데요. 네. 정말 너무 처참하고 너무나도 수해에 상처가 깊어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피할 네. 수도 없었고, 예, 손이 정말 1000개가 있었으면은 1000개 가지고도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때 손이 많이 아프셔서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면서까지 이제 봉사를 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감동을 하기도 하셨었죠. 네, 저는 김정숙 여사님의 어떤 그 뉴스들을 보면은 키워드가 이게 있더라고요. 김정숙 띄고 뒤늦게 하면은 나오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리둥절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그게 뭘까요? 네, 저만 알고 있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뉴스들, 뒤늦게 화제가 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의 마음과 또 삶을 어루만져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정말 작은 부분들까지 챙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여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참 궁금해요. 이제 부부이시니까요. 요것만큼은 꼭 하라고 늘 잔소리를 하거나 이런 쓴소리 이런 건 없으셨나요? 그런 부분이 사실 궁금하죠. 예, 제가 항상 그러죠. 초심을 잃지 말라고요. 요번에 100일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국민들의 평가가 좋아서 조금 느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 오늘 취임해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꼭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나 자신도 지키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대통령 내외분 또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 수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런 자리들이 앞으로 좀 많이 펼쳐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방송사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민인수위원회는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강화문 1번가를 통한 이런 소통 노력 또 국민들로부터 계속해서 정책 제안을 받아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은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우리 그 6년 차 국민 소통 수석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고 계셔서 아마 오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에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이런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 우리 정치가 이렇게 낙후되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촛불 집회처럼 정치가 잘못할 때는 직접 촛불을 들어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고 또 댓글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고 당원의 권리당원, 정당의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또 이 정부의 정책에도 직접 제안하고 그것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도 이런 국민들의 집단 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국정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시간이라는 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100일간의 시간,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의 5년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채찍질도 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대한민국 대한국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광화문 1번가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방문자 수가 100만 명 넘었고요. 9만 명이 국민인수위원으로 참여해서 정책 제안을 18만 건 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국민들께서 열심히 정책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제안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제안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보고 드리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먼저 우리 장관들 그리고 또 수석들이 보고들을 들었을 텐데 괜찮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1번가에 직접 또 정책을 제안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걸 해주셨는지요? 그 정책을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정말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연해 있었던 불공정 사례들을 국민들로부터 신고받는 창구를 광화문 1번가에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광화문 1번가에서 불공정 사례를 접수하는 신고받는 특별기관을 설정을 했는데 거기도 많은 분들이 불공정 사례들을 신고를 해주셨고요. 그 신고한 사항들 가운데 바로 해결이 가능한 그런 사항들은 정부 부처에다 넘겨서 해결하도록 했고 제도 개선이나 정책에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미 발표한 정책 속에 반영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만드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야말로
억울한 국민이 없는 나라, 그리고 모두가 좀 웃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모두 다 바라실 텐데요. 오늘 각 부처에서 오신 장관 또 수석님들께서 질문에 성심껏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오셨으니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꼭 답변을 직접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질문들을 저희가 직접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은 영원할 순 없지만 좋은 제도는 영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실패의 사회적 비용이 더 작아서 재밌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관심이 많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제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달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7월달 현재의 일자리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7월하고 비교하면 올해 7월에 우리 고용률이 0.5% 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도 31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과 취업자 수만 보면 최근 한 20년 동안에 지금 사상 최고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작년 7월보다 더 늘었고 또 청년 취업자 수는 오히려 2만 명이 줄어서 청년 실업률이 0.1%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고용은 늘었지만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고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일자리 만드는데 국민 세금을 쓴다는 게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세금 더 많이 내고 또 소비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길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면 당장은 일자리가 늘겠지만 두고두고 세금의 부담이 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 추세를 보면 지금 청년 취업층 인구가 지금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식 세대가 지금 청년 취업 연령층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추세가 2022년까지는 계속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 명이 줄어들 정도로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모두 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지요. 그럼 그 이후에는 청년 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그런 사회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 인구 분포 변화를 우리가 몇 년 늦게 뒤따르고 있는데 일본이
근래 몇 년 동안 우리보다 오히려 청일자리가 더 심각했다가 올해에는 완전히 역전돼서 오히려 사상 유례없는 청년 취업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 몇 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취임 이후에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일자리였다고 들었는데 국민 제안이 그만큼 또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왔던 제안은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포함해서 매일 그 다양한 사건 사고가 한 40건 매일 접수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365일 24시간 영사 콜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건 사고를 접수하고 있고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런 신고를 접수한 것을 넘어서 여기에 대한 그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 안전 지킴이 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솔지 양께서 제안하신 원스톱 프로세스와 같은 구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사실 해외 여행을 하거나 해외 나가보신 분들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막막하고 허탈함을 그렇죠. 느꼈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발전들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곳 어디서든 언제 어디라도 늘 달려가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처 장관들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배성재 씨가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답답함이 풀릴 것 같은가요? 답답함이 풀리는 걸 넘어서 너무 좀 생소한 장면이라 저는 그래요? 좀 당황스럽네요. 지금 시선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질문이 나오고 어디서 답변이 나올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국민과의 소통 자리가 오늘 처음 있는 것인데 앞으로 좀 자주 벌어지면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익숙해지시고 좀 더 나라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돼야 할 텐데 일단은 오늘 오신 분들 남녀노소 그리고 연령층 가리지 않고 참 다양하게 모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어린이 국민인수위원을 모셨거든요. 네. 어떤 정책 제안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디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온수초등학교 3학년 황찬우입니다. 네. 찬우 군. 어떤 분에게 질문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도종환 장관님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 그래요. 어떤 제안인가요? 콕 찍어서. 저는 역사 공부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3학년 황찬우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역사 유물이 발견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역사 유물은 역사를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유물이냐 건물이냐. 전 유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 유물이 발견된 곳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서 역사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황찬호 군이 네. 업무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네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냥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만 기다리고요. 왜냐하면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들은 제안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또 분야도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또 MC 메타께서 직접 자리해 주셨거든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MC 메타입니다. 저도 콕 집어서 도종환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힙합 음악을 하고 있는 음악인인데 이 음악으로 참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사실 이제 음악 창작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정부에서 노력을 그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음원 수익에 관련된 이 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음원 수익 구조가 대한민국에서 너무 좀 불공정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음악인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어떤 제기를 했었지만 문제점에 대한 생각들을 여전히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은 여전히 이런 불공정한 이 음악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또 어떠한 개선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문체부 장관 도종환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인 찬우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찬우가 얘기한 대로 역사 유물이 발견되면 그 중요도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그 주변 지역을 보존해야 할 것은 또 보존하고, 그래서 세계인들이 찾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겠다는 대답을 먼저 하겠고요. 찬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고분군이랄지 또 공룡 발자국이랄지 이런 게 역사유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을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길이길이 남길 수 있는 유산으로 그렇게 보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좋은 질문 해준 초등학교 3학년 찬우에게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음악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그 말씀에 절절하게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음악이 세계인들이 듣는 음악이 되도록 그렇게 K-팝 또 한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신 분이 음악인 예술인들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들은 살기 어려운 분들이 더 많지요. 지금 음악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매출액의 60% 정도가 창작자에게 가는데요. 그 중에 작사, 작곡 한 분에게는 10%, 그 60%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10%, 그리고 또 노래한 분들에게는 6% 정도밖에 안 갑니다. 회당 4.2원입니다. 그 4.2원에 10%나 6%가 가는 겁니다. 배분율 높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음악 저작권의 적용 범위, 공간을 좀 더 넓힐 생각입니다. 그래서 헬스클럽이라든가 체력단련장, 또 50제곱미터 이상의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호프집 이런 데도 최소한의 저작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연장, 음악 공연장이나 연극 공연장 이런 데 찾아가시는 분, 또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의 소득공제 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술노동의 특성을 인정한 고용보험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예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트리밍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을 아주 쉽게 편하게 듣고 있긴 합니다만 1차 창작자에게 얼마가 돌아가느냐를 많이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정책을 통해서 그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께서 편안한 삶을 유지하셔야 저희들도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향유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찬우 군의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니께서 더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배성재 씨도 어렸을 때 저렇게 똘망똘망하게 질문도 잘하고 그랬나요? 딱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딱 저 딱인가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나운서가 됐고요. 그래요. 그럼 예. 오늘도 얼마나 그 적재적소에 딱 맞는 질문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뭐 정책이나 제안 하나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광화문 1번가에 관심이 많아서 네.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딱 필요했던 것을 중복해서 제안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로운 네. 게 아니라 이미 누가 하셨군요. 예. 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중복돼서 제안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그 질문을 멀리 해외에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국민인수위원 유지혜 님이 아일랜드에서 영상으로 보내주셨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살고 있는 유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외국에 살면서 한국 인터넷 웹사이트가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은행 업무를 볼 때나 한국 쇼핑몰을 이용할 때, 그리고 심지어 정부 관련 공공기관 등의 웹사이트조차 접속을 하려면 수많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본인 인증 절차마저 아이핀이나 제 명의로 낸 신용카드 또는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수많은 액티브엑스를 설치하게 하여 꼭 필요한 업무에 차질을 주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웹사이트 보안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이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갈수록 그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용하시는 분도 많다 보니 여기에 대한 제안도 물론 많았습니다. 네. 답변을 누구에게 들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예. 우리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님도 불편하신 요 제안 하시려고 하셨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스트레스가 네. 너무 심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러나 이 액티브엑스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또 전임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불편한 것이지만 이것이 보안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다들 견뎌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보안에 더 노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그렇죠. 네.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면 이게 기술이 표준화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인데 그러면 없애는 것도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술 표준화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곳에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한 번에 걷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는 속도와 방법,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이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 보안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브엑스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저희 보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정책과 함께 할 때 잘 이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제안이 실제로 실현되고 잘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들을 전문가나 개발자 그리고 관련 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만들어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인터넷을 할 때마다, 모바일을 이용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네. 자,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감사드리고요. 이번엔 국민인수위원 최혁재님이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위례신도시에 살고 있는 최혁재입니다. 행안부 김부겸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반경 1.5km 정도의 신도시인데요. 이곳을 하남, 성남, 송파 3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송파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119에 신고를 하면 1.5km 떨어진 성남에서 출동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훨씬 빠를 텐데 오히려 거리가 훨씬 먼 송파에서 정체구역을 지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각 지자체마다 위례신도시 안에 도서관이나 치안센터 등의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각 지자체 이런 시설들이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행정구역을 이유로 중복되는 시설로 인한 예산 낭비가 아닌 실제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만들고 지역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 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살 수 없는 도시, 집 앞에 학교를 보낼 수 없는 도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협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장관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참 많이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위례 신도시 입주는 다 끝났나요? 어떻습니까? 진행 중이죠. 위례 신도시뿐 아니라 충남도청 이전 지역 또 경북도청 이전 지역 혹은 혁신도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대로 소방이라든가 이 경찰은 우선 응원제도라는 게 있어서 가까운 데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례 신도시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점검을 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이 불일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아까 도서관 예를 들으셨습니다만은 요 세 도시가 협력만 하면 얼마든지 조금 좋은 도서관을 하나 지을 수 있을 텐데 각자 좀 많은 도서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도 수거를 안 해가더란 말이죠. 이런 문제들은 지금은 지자체 간의 협력
답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요걸 좀 더 저희들이 좀 해달라고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협력이 아니라 지자체 간에 구체적으로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의무감을 크게 하는 서로 협상이라고 하긴 못합니다만 그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간에 의무를 나누어지는 그런 어떤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학교 문제는요. 지금은 이제 그 행정 단위하고 그 교육구청 단위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교육 지원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각 교육장님들이 합의를 하셔서 거기를 공동학군으로 선언하시면 우리 아이들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곳곳에서는 아직까지 뭐 정말 정부로 노력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긴장하고 노력해서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장관의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각 부처의 장관들 또 수석들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이젠 앞으로는 계속 국민 여러분이 어떤 제안을 하시는지 지켜보면서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수 제안들 그 가운데 몇 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베스트 2 두 가지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투톱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질문들은요,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더욱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목소리 듣고 싶으시죠? 예, 국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광화문 1번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책을 제안해 주셨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토론하고 또 고민하면서 또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편한 자리를 준비했는데요. 국민 인수위원 여러분이 직접 각 부처 장관들, 수석들 그리고 대통령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면서 약속을 또 가져보는 시간, 제안을 해보고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인수위의 마음으로 함께 해왔던 지난 100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부에게 꽃길을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이셨다면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꽃길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과 소통을 해왔던 광화문 1번가, 국민 마이크, 열린 포럼, 대통령의 서재 같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소통을 해왔습니다. 네. 그중에서 국민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판 신문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국 각지를 돌면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왔고요. 열린 포럼은 미래 세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직장맘이다 보니 그런 그렇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눠서요. 아줌마 수다도 좀 오랫동안 떨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꼭 이 책을 읽고 국정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책을 추천해 주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서재라고 해서 많은 책 추천을 받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은 내가 만들겠다라는 어떤 열망을 느낄 수 있었던 지난 100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사실 당연한 것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굉장히 참신하게 다가왔던 것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제가 청와대 영비관에 들어와 있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참신합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국민 여러분 또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 수석들 둘러싸여 있는데 뭔가 제가 지금 MC를 보는 게 아니라 네.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조금 어색하네요. 그중에서 누가 가장
신기하신가요? 저는 그 100일 동안 지켜봤던 분 중에 가장 안쓰러웠던 분이 임종석 비서실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네. 예. 아니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매일 보잖아요. 여민관 근처에서 참 놀랍습니다. 체력에 일단 놀라고요. 그리고 네. 매번 그렇게 한박 웃음을 띠고 계셔서 밑에서 일하는 저희들로서는 웃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드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100일 동안 점점 나이 들어가신다는 댓글을 봤거든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경무에 좀 시달리셨나요? 뭐 아무래도 여기 일이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은 두려운 마음 또 즐거운 마음 반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하루 언제이셨어요? 저도 사실은 5.18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그건 이미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라고. 네. 저는 좀 다른 날 하루를 말씀드리면 이번 8.15였습니다. 대통령 경축사 들으셨을 텐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이번에 대통령이 얘기하신 보훈 내용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 오셨던 것을 이번에 이제 실천에 옮긴 것이고요. 참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되찾고 지키고 또 대한민국 정부 부름에 기꺼이 응답했던 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픔은 치료하고 생존에 계실 때 명예롭게 지원해드리고 마지막 한 분까지 이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보훈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삼고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이다. 뭐 이런 대통령의 철학이 들어있는데 그날 오랫동안 다듬어온 정책이라 들으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많은 독립운동가 그 후손들 또 유공자 본인들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훨씬 많은 부분은 사실 죄송합니다.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한 독립유공자는 생존해 계신 분이 안타깝게도 58분밖에 안 계시고요. 이번에 이제 보훈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시는 참전 유공자는 약 23만 명 정도. 그래서 통합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따뜻하게 맞이했어야 할 분들을 이제서야 모셨다는 점에 있어서 저도 참 기억이 많이 남는데 또 다른 분들께도 질문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누가 또 궁금하신가요? 저는 강경화 장관 참 뵙고 싶었는데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 안경도 그렇고 백발도 그렇고 그 미소 카리스마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여동생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 댓글 보셨습니까? 네, 영광입니다. 그러신가요? 네. 컵라면 드시던 모습이 화제가 돼서 장관님의 어떤 건강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좀 댓글로 봤습니다. 평소에 혹시 몸 관리,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일이 바쁘지만 늘 감사하고 겸손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게 비법인 것 같고요. 가끔 수영합니다. 수영을. 수영. 어디서 하시나요? 예. 아니 피해 가려고. 그 시간과 장소를 피하시려고요? 그렇죠. 비교되잖아요. 긴장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그 100일 동안 참 많은 정책들을 내왔거든요. 그렇죠. 이분 참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저명한 학자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장하성 정책실장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왜 저명한 학자 하면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뭐 어떤 이런 것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재 개그의 대명사이시거든요. 같은 말 아닌가요, 그거?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교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 어려운 문제, 국가의 어려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회의를 자주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재 개그를 좀 했는데 그게 잘 통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이분이 왜 이래? 거의 그런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 개그를 기다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개그 짜시느라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겠어요. 근데 그동안 정책들이 참 많이 있고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이 없겠지만 가장 심혈을 많이 기울인 정책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정책이 있었는데요. 항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그리고 국민들이 그동안 고통받아왔던 문제를 덜어내는 정책이 뭘까 하는 건데요. 가장 잠 못 이루게 했던 것이 부동산 대책입니다. 네. 며칠 전 대통령께서 이 기자회견에서 정말 이 부동산은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주머니에 남아있는 정책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도 매일 대통령님 주머니 채워드리려고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아재 개그군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안에서 아주 딱딱하고 지루한 얘기들만 할 것 같다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런 말 한마디 혹은 서로를 위한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다시금 머리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희생정신이죠. 네. 자, 청와대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네.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대한민국 대한국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인수위원들이 묻고 관계부처 장관 또는 수석들이 답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으로 애써주신 홍서윤님의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홍서윤입니다. 저는 국민소통위원으로 활동하고 또 장애인 여행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곳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살기 어렵고 또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장애가 있건 장애가 없건 또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행정이나 서비스나 건축이나 교통이나 모든 면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이 살 수 있고 또 장애인이 기준이 되고 나아가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들어야 좋을까요? 네. 자, 어떤 장관이 제가 예, 우리 사회수석님께서. 예, 청와대 사회수석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홍선 선생님은 휠체어를 타고 유럽 여행을 하신 걸로 압니다. 심지어 행글라이더까지 타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질문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휠체어를 타고 서울에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불편한 구석이 너무나 많을 거고 그거는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뭐 설명서라든가 여러 가지 다 그럴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97년부터 관련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공약을 했습니다. 또 국정과제에도 넣었습니다. 반드시 정부가 마치기 전까지, 이 정부가 마치기 전까지는 체감할 만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또 준비를 하고 나오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하지만 빨리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소통위원으로 애써주신 서천석 님이 제안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 소통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천석입니다. 저는 좀 오늘 약간 무거운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이고 1년에 14,000명의 생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 자살하면 그 자체로도 무겁고 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인 것이 지난 10년간 70만 명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목숨을 잃은 분들은 자기 삶을 제대로 이끌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죄책감과 또 주변의 시각 때문에 또 다른 굉장히 위험한 자살 예비자로 계시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라는 건 사실 가장 고통받는 사람의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이 불명예는 빨리 벗어나야 할 텐데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남은 가족들에게 대한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말을 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시네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서천석 선생님께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국가에 정책이 있느냐 하셨는데, 예,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정책이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서 자살 예방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자살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 보고서를 보면 자살을 하고 남은 유가족들이 아주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에 쌓이고 많은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적 어려움은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든지 주급이라든지 의료비를 이 제도를 통해서 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240개 정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전문 상담가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을 해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살 유가족들의 어떤 카페를 연결해 드린다거나 동호인 모임들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만남을 통해서 많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향후 5년에 걸쳐서 약 1,455명의 전문 상담가를 더 확충을 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제도의 시작과 도움의 시작은 여러분께서 가까운 동사무소나 복지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혹시 찾아가 힘드시면은 복지 콜센터 129로 전화 주시면 언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24시간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유가족들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항상 터놓고 여러 사람과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가 함께 도와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앞으로는 살아내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살고 싶은 세상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대답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국민인수위원 박솔지 님이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신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솔지라고 합니다. 저는 강경화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에서 제 친구가 실종되었습니다. 90여일이 지난 지금도 현재 경찰의 수사는 소극적이고 영사관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의 파견을 논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영사 콜센터가 있지만 위급상황 시 연락할 경우 당사자가 경찰에 연락하여 해결하라는 답변이 돌아오거나 야간에는 그마저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에서든 국가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고 해외 실종이나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처리를 위한 원스톱 프로세스의 구축을 제안합니다. 안팎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강 장관님. 네, 박솔지 양 그 질문 감사합니다. 친구분께서 라오스 여행 중에 실종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가뜩이나 저도 같은 연령의 딸을 둔 엄마로서는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네. 그 실종 신고를 친구분이 묵었던 호텔 측으로부터 받았는데요. 그 직후 저희는 라오스 당국에게 그 적극적인 수사를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에 대한 영사 조력에 또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 조사관도 파견하는 제안을 라오스 측에 했습니다만 라오스 당국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지 수사 당국에 맡겨달라 하는 답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조사한다 하는 이런 주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2200만 우리 국민이 매년 해외여행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실종 사건이 한 50건,